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사장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박수를 치시는군요. 제가 아까 들어올 때는 저를 보더니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변희재 세구나. 어? 여기서도 편가를 하는구나. 야, 변희재, 이게 결혼 안 한 총각과 결혼한 사람과의 차별이구나. 야, 그런데 이렇게 또 환영을 해주시는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성분들이 압도적이네요. 근데 사실 저는 여자의 뒷사람 아닙니까? 정말 길을 걸어가다가도 저는 길을 걸을 때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냥 바닥만 걸으면서 내 남은 인생을 마치자. 정말 대한민국 여성, 대한민국에서 특히 무슨 교포하는 이런 사람분들,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한 2시 40분서부터 그 대한문 앞에서 정말 기염을 토하다가 와서 제 그 스타디오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헌정기념관 앞에. 거기 변희재가 행사 많이 하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 앞에 있는 그 오피스텔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윤창중 칼럼사장 TV에다 올리고 정확하게 5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영등포 여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히는군요. 한 1km 앞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세상을 살면서 시간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신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운전합니다만 운전을 하고 오다가 한 10분 전에 요 앞에 내려가지고 모르겠다. 누가 보던 말던 그래가지고 이 장비를 들고 건너편에 뛰었어요. 그래서 윤창중이가 무슨 장비 들고 저 미친놈이구만. 예. 근데 어떡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정말 영어로 말하면 just in time으로 도착을 했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 분들이 좀 쎄하더라고요. 이게 이 대한문 앞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영웅으로 지금 그랬었는데, 이거 지금 변희재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오늘 대한문에서 연설을 하는데 변희재 석방하라 이런 걸 들고서 서 계시는 분이 이게 막 환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변희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성공했구나. 네? 대한민국에 누가 구속됐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손간판, 입간판 들고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보니까 여자의 여자. 네. 좀 여복도 많구나. 네. 농담입니다. 오늘 좀 농담을 하겠고, 제가 이렇게 무너진 건 제가 지금 건국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오늘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제목이 우리 미디어워치에서 연락이 왔길래 저는 1분도 안 기다리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변희재하고의 남다른 그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변희재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신문사 논설위원, 뭐 논설실장 이런 거 소위 말해 기성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변희재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변희재를 처음 본 건 어디냐면은 그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보신탕 집이에요. 보신탕 집. 저는 사실 그 전에 변희재 얼굴을 몰랐어요. 그냥 변희재지. 그냥 성이 변씨 그러면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보신탕 집을 들어갔는데 뭐 머리 깎은 사람 뭐 약간 뭐 이런 애들이 쭉 앉아 있는데 거기서 누가 저 변희재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 그러냐고 내가 참 정말 당신 글 많이 보고 있고 너무 고맙다고. 그게 한 2007, 8년? 6, 7년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문사를 그만두고 이른바 종편 출연을 하는데 그때 윤창중 종편에서 아주 대박이었죠.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제가 뭐 일주일에 2번 나갈 때 종편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올려요. 월요일 날. 계속 월요일 날 예컨대. 그러면 또 금요일 날 나가면 내가 세운 또 시청률을 또 내가 또 깨.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한 서너 번 돌리는데 시청률이 뭐 20% 3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채널 A나 뭐 TV조선을 가면 그 1층에서부터 막 그 뭐 PD 이런 진행 요원들이 막 기다리고 했었죠. 근데 그럴 때인데 내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때 보신탕 집에서 만난 변희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변희재는 뭐 거의 뭐 그냥 아무도 별로 안 알아줄 때예요. 네. 그냥 뭐 변희재가 뭐 TV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했지만은 그냥 변희재지. 그냥 뭐 알려줬대. 근데 나는 참 변희재가 너무 같은 노선을 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그때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정말 앞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신문사에 나왔는데 사실 나도 뭐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뭐 이랬었어요. 이래서 이제 뭐 한 프로 정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조갑재 선배, 윤창중, 지만원, 변희재. 그래가지고 한번 4명이 토론한 적이 있었죠. 변희재 뭐 날카롭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뭐 수석 대변인, 뭐 그 다음에 뭡니까 인수위 대변인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종편 또 그 다음에 윤창중 칼럼사장이라는 그때는 이제 블로그만 있을 때죠. 블로그가 확 지배할 때죠. 2012년이니까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더라 이거죠. 또 소위 말하는 이런 블로그라던가 그 당시에 페이스북, 이메일 이런 그러한 매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문사에 있을 때 야 내가 최고야 뭐 내가 뭐 다 그냥 대한민국 여론 말아먹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문사에 나와가지고 인터넷과 그러한 요즘 말하면 SNS죠. 이쪽을 해보니까 정말 신문사에 있었던 것은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그냥 뭐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고 이 SNS에서 한번 이 하는 거 특히 종편 그 당시에 이런 것은 정말 태평양을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냥 보여요 그냥.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막 하면은 딱 나와보면 여론이 그걸로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청와대 대변인에 분명히 가게 될 거고 인수위 대변 갈게 될 거고 막 이럴 텐데 그때 제가 변희재를 생각했어요. 내가 좀 변희재
이런 사람들을 한번 내가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말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이제 변희재를 제가 상당히 먼저 불렀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 정치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 또는 뭐 인수위 대변인이 변희재 좀 나와봐라.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뭐 소주도 마시고 뭐 이랬었죠. 그러나 뭐 제가 뭐 같이 식사를 한다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제가 26살 때에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4학년 2학기 때 한국일보에 견습 기자로 들어가서 코리아 타임스라는 영자 신문에서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바꾸려면은 바꿔주는 그 가게 주인이 놀랍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뭐 이 핸드폰 장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입력한 분이 많이 없다고. 거의 뭐 독보적인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드는 참 마당발일 정도인데. (2013년 5월) 여러분이 아시는 워싱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윤창중이를 대한민국의 모든 쓰레기 언론들, 그야말로 양아치, 보따리 장사다, 기레기들. 지금 여러분들이 참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다 분노하시잖아요. 대한민국 언론이 왜 이런가. 그랬던 언론, 그리고 윤창중의 정치적 부상을 저지하려 했던 정치 음해 세력들, 그런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가한 거죠. 정말 천인공노할 놈이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딱 보니까 저놈 사기꾼이다, 천인공노할 놈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십니까? 아니면 뭐 알겠습니다. 이 변희재 대단한 사람이야. 이야, 참네. 이럴 줄은 몰랐네, 정말. 나도 좀 대학문에서 어마어마한 박수 받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워싱턴 이야기, 참 이것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윤창중이가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을 모시고 워싱턴에 가서 새벽 6시까지 술을 먹고 프레스센터에 돌아와서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건 미친놈이 됐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다 보도했잖아. 워싱턴은 저녁 10시가 되면 특별한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을 제외하고는 술을 안 팝니다. 강남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성분들 부군 되시는 분들께서 뭐 강남에서 술 마시면서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새벽 3시 들고 4시 들고, 워싱턴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시 USA라는 악랄한 커뮤니티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인턴을 성폭행했다, 강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강간범으로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정말. 그럼 언론이라면 이게 과연 맞는가? 거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야죠. 거기부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잘 걸렸다. 박근혜 너 잘 걸리가 너 해가지고 제2의 광우병 촛불 시위처럼 나를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이거
저는 순간적으로 이거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어마어마한 난동이 벌어지겠구나. 심지어 언론에서 윤창중이의 딸이 파혼을 당했다.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어요. 아들만. 근데 딸이 파혼을 당했다. 아버지가 성추행범이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제가 그 피정이라고 윤창중의 고백 피정에 다 써놨어요. 제가. 예?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한 것에 단 한 줄이라도 사실이었다면 제가 오늘날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겠죠. 미국의 워싱턴의 검찰, 워싱턴 경찰이라는 건 정말 그야말로 엄격한, 그야말로 국가 공권력이죠. 세계적인. 워싱턴 검찰이 무엇을 했습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그 루인스키라는 인턴 여자, 하여튼 난 인턴 소리만 들으면 말이야. 그 인턴 여성하고 백악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들었다고 한 그 수사를 워싱턴 검찰이 했어요. 근데 빌 클린턴을 수사해가지고 탄핵까지 몰아가려고 했던 완벽한 그 탄핵이죠. 당시에 의회가 막은 거죠. 그런데 그걸 그 워싱턴 검찰이 윤창중을 봐줘. 그리고 워싱턴 경찰은 그때 뭘 했느냐. 스트라우스 칸이라고 IMF 총재, 프랑스 출신의 IMF 총재죠. 프랑스 대통령 되는 사람이 가장 유력했죠. 이 사람이 뉴욕 호텔에서 있는데 흑인 여성이 스트라우스 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우스 칸이 비행기에 앉아있는데 워싱턴 경찰이 와가지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나중엔 결국은 뭐냐면 그 여성 청소원이죠. 그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내가 한 건 했다. 돈 벌었다. 이것이 이제 잡혀가지고 그 통화 내용이 잡혀가지고 풀려났죠. 풀려났지만 결국은 스트라우스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 망친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못했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인생을 거의 참 망치게 된 거죠. 자, 어쨌건 그런 언론의 엄청난 그 융단폭격, 난도질이 이제 가해지는 그 와중에서 가장 먼저 저한테 전화를 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 변희재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한테 전화를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전화를 누구 전화도 받지 않았죠. 왜 근데 저한테 전화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도 혹시 망해본 사람이 있거나 뭐 이혼을 해본 분이 있거나 하면은 고충을 알 거예요. 누구 전화도 받고 싶지도 않고 사실상 전화도 안 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99.9999%가 전화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너는 이미 끝났다. 나는 너를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게 세상입니다. 언론이 저를 그 엄청난 융단 북격을 하는 것 못지않게 더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인간의 배신. 그래서 이제 뭐 대인 기피증 생기고 뭐 공황장애 생기고 수면제 먹고 그 술 엄청나게 퍼마시다가 폐인이 돼가지고 죽거나 아니면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내려서 자살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리거나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저는 결심을 했죠. 내가 높은 바위나 또는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너무 결백하기 때문에.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면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랑 결혼한 내 부인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솔직히 내 부인, 난 아이보다도 내 부인 때문에 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내가 나의 결백을 밝히는 그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그 기자회견을 하고서 기자들을 다 떼놓고서 광화문에 가면은 경희궁의 아침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서 제가 저를 그때 도움을 줬던 운전기사보고 잠깐 나가달라고 그러고서 그 안에서 그때 담배를 필 때입니다. 담배를 거의 한 값을 폈습니다. 자, 윤창중이가 죽을 거냐 살 거냐 여기서 결정하자. 죽을 거면 당장 나가서 죽어버리고 살 것 같으면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내가 이걸 헤쳐나가자. 근데 담배를 거의 한 갑을 폈어. 담배가 없을 때까지. 나는 살아야 한다.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얼마나 이걸 누가 치워줄 거냐. 나에 대한 누명을 누가 치워줄 거냐. 네? 내가 이런 누명을 쓰려고 내가 16살 때 내가 고스포츠라고 서울의 상경에서 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이 고생을 했느냐. 딱 그때 결심이 있었더라. 너희들 나 잘못 본 거다. 응?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에서 윤창중을 생매장시킨 놈들, 그런 스토리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윤창중이가 새벽에 6시까지 술 먹었다 뭐 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던 놈들, 친박 핵심들, 그리고 정보기관들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뿌린 거죠. 권력은 그런 거죠. 왜 그랬느냐. 윤창중이가 2인자였으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를 다 내가 발표했잖아요. 저는 내가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으니 내가 세우겠다는 세운다. 거기까지만 세운다면은 세우고 나서 나는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난 미리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잡아먹으려고 하더라,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이 좌파든 우파든 간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시련의 예고편이죠. 네, 예고편이죠. 예고편이죠. 그때에 만약에 강하게 붙었다면은 나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걸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변희재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나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변희재를 나는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하는 게 다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옛날 같으면 제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막말로 말하면. 예. 그런데 내가 변희재하고 몇 번 만나고 술도 마셔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절대 상대방한테 무슨 거짓말을 한다던가 택도 없이 해칠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난 하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나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앞으로 계속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나는 변희재를 내가 한번 같이 내가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왜 사람이 그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잠깐 만나서 헤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 변희재하고 한번 뭘 해볼까? 저거 말이야 내가 참 여러 가지. 그리고 변희재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뭐 성깔 더러운 인간 중에 참 네? 그런데 윤창중이 말은 잘 들어요. 사람이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경청을 하고 아주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 변희재가 전화가 왔어요. 그걸 제가 전화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지금 전화를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한테 문자로 해라. 그 문자만이라도 소통한 유일한 사람이 변희재입니다. 근데 그때 변희재 주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윤 선배님은 완전히 당한 거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절대 누구한테도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런 변희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 예컨대 윤창중이가 기자가 수백 명이 저희 집 앞에 그 진을 치고 있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켄터키가 아니죠. 그 무슨 여자 걸그룹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무슨 거 있잖아요. 난 나중에 알았어요. 그 프라이드 치킨을 시켜다가 먹었다.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인 거예요. 이거 어떤 놈이 조작했겠어요? 기자들이 앉아서 소설을 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의견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의 핵심. 그리고 저의 정치 라이벌들. 그 다음에 당시 좌익들, 좌파들. 이게 다 이해가 관계가 맞는 거예요. 그 기사의 근거는 뭐냐? 제가 프라이 치킨 시켜 먹었다. 그게 무슨 프라이드인데?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녹화 중이니까. 그런데 그 완전 미친놈이죠. 그런데 무슨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다 이거야. 제가 1402호에 사는데 1402호에 배달을 갔다. 배달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걸 페이스북에 우리가 올린 것처럼, 그리고 맞춤법도 막 틀리게 만들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뭐 이게 한 것처럼. 참 완전한 공작이죠. 어쨌든 그랬는데 변희재가 중간중간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중간중간. 그런데 저는 뭐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저의 시련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로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3년 5월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네가 열심히 했으면 안 망할 거 아니야. 부도가 왜 나?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약간 형무소에 갔다. 그럼 저는 사실 굉장히 면회를 많이 간 사람이에요.
가서도 속으로는 설마 돈 먹지 마지.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 예? 뭐 정대철, 김상현, 박지원, 뭐 이런 사람 다 무소 갔을 때 제가 다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겸손했더라. 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정말 억울해서 죽는 사람이 있구나. 억울해서. 그야말로 날벼락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같이 있다가 날벼락 맞아서 옆에 있다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날벼락 맞아서 죽지는 않았으니 그 사람보다는 내가 행복한 사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변희재는 위로를 할 줄 알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이 시련을 당하게 된 것은 저는 축복으로 받아야 된다. 저의 모든 것을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신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밑도 한도 없어요. 예? 여기 보니까 윤창중 정치학교 윤창중 토크쇼에 오신 분들을 보니까 한 분도 없어. 내가 보니까 다 저분이 계셨나? 그래, 그러시구나. 대구 옛날에 똑같으시네. 예. 나머지는 전부 변바드야, 변바드. 이게 지금 보니까, 보니까 전부 처음 듣는 얘기야. 대구 그 북콘서트에서 제가 이 얘기 했었습니까? 대구에서. 예? 2016년 9월 22일? 예. 그때 그러셨네. 얼굴 기억하죠? 제가 이쁜 여자는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변희재가 저한테 그런 위로의 문자를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잘 지내십니까? 정말 뼛속 깊이 고마운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 그야말로 내 입안에 혀처럼 돌았던 친박회 의원들, 내가 마치 그야말로 이 정권의 2인자처럼 보이니까 그야말로 이랬던 사람들, 그다음 내가 알고 있던 그 많은 정치인들, 그 많은 언론계 후배들, 그 많은 사람들. 저는 정치부 기자를 30몇 년 하면서도 제가 의골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의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연극배우, 가수, 대한민국에 저만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사람이 없으면 1분도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야만 저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구나. 정말 신이시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은 또 나의 나머지 인생을 다른 사람 만나는 걸로 다 소모하다가 죽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리는 거 아니다. 그야말로 옥석을 구별할 수 있는 옥석을. 근데 어느 날 2016년 제가 이제 5월 7일이 사건 발생 3년인데 2015년 변희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전화를 좀 받을 때예요. 한두 명씩. 제가 어머니가 강화도에 사시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때 윤 선배님을 좀 가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좀 등산을 해줬습니다. 이걸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강화도에서 슈퍼마켓을 한다는 거예요. 변희재 말로는 휴게실 한다, 휴게실. 그러니 제가 이제 제가 원래는 제가 지금
김포 신도시에 살고 있는 그 집이 제가 14년 동안 논설위원을 하면서 글을 썼던 데입니다. 이 토요일, 일요일 가가지고 구상하고 거기서 강화도 가까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은둔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완전히 뭐 5, 6년을 살게 됐는데, 그래서 변희자한테 그럼 만나자. 그때 제가 처음 밖에 나온 거예요. 어디서 만날까 했더니 그 강화도 풍물시장 거기서 만나가지고 뭘 먹을 걸 사가지고 그 강화도 뒤에 있는 그 산을 천구산인가 뭐 그런 산을 같이 올라가고, 또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좀 한번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때 알았다. 그래서 제가 풍물시장에 만났어요. 근데 변희재가 식탐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무슨 뭐 머릿고기 무슨 순대 뭐 무지하게 사더라고요. 또 돈은 지가 안 내 또. 그 제가 사서 이제 올라갔어요. 저는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딱 단 한순간에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왜 끊었느냐?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 이 원수를 갚으려면 그저 오래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오래 살려면 이 숙취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이 담배, 이 니코틴으로부터 해방돼야겠다. 결단을 내야겠다. 완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가 술 한 방울 또는 연기 한 모금이라도 내가 마신다면 신이시여 신이 주신 제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저는 술, 담배를 완전히 끊은 사람입니다. 대통령하고 마셔도 안 마셔. 대통령 웃기는 소리죠. 지금 술을 안 마시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말 저는 뭐 술을 막 고주망태가 돼서 이렇게 마셔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말같이 석간신문에 논설위원을 하려면 문화일보 논설위를 제가 14년을 했잖아요. 새벽 4시 반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술을 먹고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제 관리에 관한 정말 엄격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수많은 안티들로부터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보는데 제 얼굴을. 제가 많이 술 먹고 이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가면 그거 대부분 다 알게 다. 근데 이제 변희재가 이렇게 이제 뭐 검정 비닐에 담아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더니 저 윤선배 뭐 술 한잔 하시죠. 나 술 담배 안 한다 그랬더니 그냥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막 마시더라. 여러분 그 상상되죠? 막 마셔. 근데 이게 웬만큼 샀어야지. 머릿고기도 한 2인분 샀고, 순대도 한 2인분, 막걸리 4병을 샀어요. 2리터짜리를. 그 뭐 순대하고 막걸리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나도 술은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쭉 얘기를 이제 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세상 세월이 좀 가면은 윤 선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앞으로 뭐 글 쓰시고 방송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국민들이 내가 글 쓰고 방송하면 그걸 봐주실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지금 보수에 아무도 없고 그런데 말이야. 윤 선배 글 쓰고 방송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이제 또 그림을 또 그릴 때예요. 예, 그림을 제가 그림을 이제 그릴 때인데, 윤 선배, 이게 돈입니다. 네? 이거 갖고 돈 벌어야 됩니다, 이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서, 그때에 이제 누구라면 알 수 있는 어느 보수 논객,
이 자기가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뭐라 그랬냐면 윤창중 사건 때 보수 우파 논객들이 맹목적으로 윤창중을 옹호하다가 얼마나 낭패를 받느냐. 네? 이런 것을 자기가 올린 종편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갖고 그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무지하게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윤창중 사건 때 보수파 논객들이 맹목적으로 윤창중을 옹호하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받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희재가 완전히 흥분돼가지고 아니 그때 윤창중을 지지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이야. 대한민국 보수파 논객 중에서 윤창중을 옹호했다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가 단 한 명 있었냐 이거야. 옹호해줬던 사람은 변희재 한 명이었죠. 근데 변희재가 화가 난 거야. 아, 나밖에 없었는데.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런 거 전혀 떠들어보도 않을 때, 변희재는 이제 그걸 내가 알고 있었는가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다. 아, 그런 일이 있어야 했더니, 아니, 내가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쭉 들어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너무 고맙다. 응? 윤창중이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시련 때에 윤선배 그거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라고 위로했고 또 그 사이에 앞으로 나가서 이제 뭐 글도 쓰시고 그러니까 2016년이죠. 그 총선 때까지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저희들이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뭐 활동하시고 또 그림도 파시고 네? 뭐 이러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면 윤 선배 대박입니다. 이 그림. 그러면서 이제 그림 그때 엄청난 그림이다. 이건 내가 대박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화도에 있는 어머니를 이제 뵈러 갔어요.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가 어머니 오늘 안 오셨죠? 어머니 그 윤카세 TV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그냥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견뎌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어머니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변희재가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 변희재를 앉아서 눈만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눈 굴리잖아요.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변희재는. 변희재가 이 몰입이 잘 안 되는 인간이야 보면. 예, 빨리빨리 이게 파악이 빠른 사람이지. 거기서 이제 변희재가 태어났을 때부터 변희재와 변희재 누나와의 관계. 예? 변희재가 뭐 막내인데 변희재 아버님이 선생님이 하셨고 근데 변희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변희재가 이제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지난번 국회의원 나온 거 정말 잘못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보고 그때 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지 왜 안 해주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도 안 했다. 그걸 제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변희재는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왜냐면 정치라는 건 누구를 막 공격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유불리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제가 정치부 기자를 근 40년 하는 사람인데 유불리 가리지 않고 조지는 사람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 많아요. 예, 정치는 거 모르는 겁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 이런 변희재는 그냥 생긴 데 살라고 하세요. 제가 볼 땐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변희재 동기 중에 변희재 그 당시에 서울대학 출신 중에 대한민국에서 변희재만큼 이름 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윤창중 변희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그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어머니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참,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게 살아온 거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어머니가 또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정말 지적이시고. 그리고, 말씀도 이 전곡을 찌르는, 그대로 받았으면 기사가 되는 거고. 네,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양반하고 뭐 한 2시간쯤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랑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그 초지대교 거기서 이제 해수탕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목욕을 하고, 그리고서 제가 이제 저희 거처가 김포 신도시니까 우리 집에 한번 들르자.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요.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딱 왔더니 우리 집에 그림이 지금 뭐 50호, 60호 이런 것이 한 100여 작품이 있거든요. 그때 이미 한 2년 동안에 100여 작품을 그렸습니다. 네. 그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몰입이. 그러니까 그림이 왜 이게, 그러니까 윤창중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이름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미쳐버리게끔 하는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서 내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다시 이름을 찾는 거예요. 이름을. 내가 윤창중이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그릴 때 제가 그림 얘기 좀 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근데 그림을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제가 제 나이 또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백합 유치원이라고. 제가 충남 논산 강경 출신인데 그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고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제가 뭐 그림을 거의 석권했어요. 뭐 충남 교육감상, 뭐 교장상 이러는데 그때 이제 공부해야 하잖아요. 공부.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제 뭐 인류중학에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무시험이 됐지만 논산, 대전 이런 나머지 지역은 다 이제 인류중학을 가야 하잖아요.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또 중학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석 입학하고 고등학교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꾸준히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어쩌면 그림 좀 그려봐야 되는데. 그런데 하는 일이 정치부 기자 아닙니까? 참 너무 살벌한 대한민국 정치는 한마디로 뭐냐? 그건 도살장이야, 도살장. 인간 도살장. 이제 그런 걸 취재하고 이러는 건데 그 인간 도살장에서 무참하게 작살난 사람이 완화고됨이 윤창중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림이 내가 되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조그만 캔버스에 유화를 그리다가 그냥 바로 막 60호, 50호, 차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사이즈로 해서 막 2개씩 붙여놓고 막 그리고 3개 붙여놓고 그리고 그 전국의 미술관. 예컨대 청주의 김리창 화백 그 미술관, 제주 도립미술관, 그 미술관, 과천 미술관 가서 혼자 공부하는 거, 혼자. 그래서 글을 많이 그렸는데, 변희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을 봤어요. 눈이 막 뚜글뚜글뚜글 이러는 거야. 이 선배님,
이거 완전 돈이냐, 돈.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누가 사겠냐. 아, 정말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 했대? 언론 사업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한 달에 뭐 인건비를 얼마를 주고 이 대관료 얼마를 주고 완전히 견희재는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2016년 5월, 6월쯤 되면은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윤 선배는 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를 글 쓰면은 그게 뭐 완전히 이제 국민들 다 이제 감동 받을 거고 그 그림을 갖고서 이제 전시회를 하자. 진짜 그러려고 했어요. 맞다, 그게 맞다. 자,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모른 척 하지 않고, 그런 세태, 이 소위 말하는 영양세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태 속에서 어떻게 윤창중이가 변희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6년에 나와서 있는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제가 글을 쓰면서 피를 토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10월 24일 손석희의 JTBC에서 그 황당무계한 보도를 쏟아낸 거 아닙니까? 그 보도를 보면서 윤창중은 정말 하늘에서 무슨 번개가 치는 것처럼 신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라는 메시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양반은 감동을 안 하네. 근데 무지무지하게 전화가 엄청나게 전화가 왔어. 저희 집으로.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유튜브 할 때니까 유튜브 이른바 무슨 수하고 할 때니까 제 건 아닙니다만 전화가 폭발적으로 왔어. 제가 그때 이제 몇 시간을 고민을 했죠. 첫째, 정말 뼈에 사무치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이 내가 왜 없겠느냐. 너무너무나 진실과 다른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니냐. 정말 생각하면 뼈에 사무치게끔. 네. 제가 3년간 정말 이름 없는 야생화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회를 할 때 바다와 산을 향해서 참 많이 외쳤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응? 그 3년을 겪을 때에 솔직한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 똘마니 누구도 전화 한 통 없었고 제 아내한테도 누구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침몰시키려는 엄청난 모함이 벌어지고 있구나. 제2의 윤창중 사건이구나. 이놈들이 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고 누가 주장할 거냐? 친박 어떤 놈들이 주장할 거냐? 행정부 고위 관료, 당정, 청와대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올 놈이 누가 있냐? 그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 인사의 99.9%가 제 입으로 발표한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발표할 때마다,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인사다. 완전히 처세꾼들. 겉에 보기에는 화려한 경력과 화려한 학력. 그렇지만, 누구하고도 논쟁하지 않고, 좋은 집안에서, 너는 그저 공부만 잘해서 출세해서 고시 붙어가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돼가지고, 교수 되고, 앞으로 뭐해라, 뭐해라, 오냐 한 놈들만 모조리 99.9%를 뽑았더라. 저는 정말, 이거 내가 되돌릴 수도 없고, 참 인사는 이게 대통령의 고액을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정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좌파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이름을 걸고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는 사람들만 100% 모아놓은 거예요. 윤창중만 빼놓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는 지적인 정하는 대학 교수도, 인류 대학 교수도 칼럼 한번 썼는데 댓글 한 두세 개가 뭐 어쩌고 공격하잖아요. 다음부터 안 씁니다. 자, 보세요. 그 탄핵 과정에서 어느 교수가 글을 썼습니까? 어느 교수가. 심지어 기자도 안 씁니다. 기자도 그런 걸 당연히 견뎌야 되지 않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자도 그렇게 안 씁니다. 철저하게 이념형, 철저한 철학, 철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지 않으면 사실은 정권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귀중한 경험으로 가져야 돼요. 나는 문재인을 욕하면서도 문재인의 인사를 보면서 소위하는 면이 많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윤창중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과 전혀,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같은 방향의 인사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 김대중 시절에 무슨 국민회의 평화민주당 기자실 또는 무슨 총재실에서 복사하던 여자들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어요. 좌파들은. 지금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 일개 교육부총리, 무슨 장관, 내가 다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들 막말로 쳐다보도 않았던 기자들 이게 인간 말종을 맞췄습니까? 야, 미스김, 물 가져라. 야, 미스김이 복사하라. 이러잖아요. 수모를 겪으면서 그 바닥을 다 기게 되면 좌파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하나 이게 승진이 돼가지고 도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구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되고 부총리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되고. 근데 보수는 뭐냐? 보수는 모든 게 낙하산이야. 모든 게. 지금 보수파 태극기 집회에 왜 젊은 사람들이 안 오냐? 오긴 많이 와요. 오늘 대한문에서 많이 왔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보면 알거든. 바닥부터 기면은 물 길고 마더니 바닥 쓸고 이러면 이게 쭉 성장이 되면은 그런 역사라면은 하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정과 대가를 받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목사,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런데 우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파는 전부 다 낙하산이야. 겉에 보면 무슨 대학교 교수, 하버드 어쩌고. 이 사람들 한 방에 날아간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뭐냐? 변희재 같은 사람이 만약에 좌파에 있었으면 또 박수치네. 예.
있었으면은 벌써 한 자리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변희재를 만나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보수 우파의 체질과 구성원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절대 집권도 할 수 없고 천신만고 때 집권을 한다 해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유지가. 그런 먹물을 갖고는. 네? 제가 세상에 나와서 토크쇼를 한 게 지금 17번을 했습니다. 17번. 특히 뭐 부산, 뭐 대구 이런 데는 막 4번, 5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윤창중 당신이 만약에 청와대에 계속 있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보자 했다면 지금 형무소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지 않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묻고 싶다 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반드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집에 가다 보면 어이구 이 양반아 이거 세계적으로 운이 가장 트인 사람이야. 어? 지금 당신은 형무소 가고 다니는 사람 같아. 어? 지금 말이야. 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연설하고 뭐 이게 낫지. 지금 저 형무소 가셨어 봐. 그거 답답하네. 그거 갈 때가 아니네.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지금 뭐 형무소 가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참 뭐 누가 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저는 이것도 나의 큰 운명이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만약에 계속 모셨다면은 라는 생각을 저도 수만 번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는 달라졌다 봅니다. 네. 내가 무슨 일이든 일으켜도 일으켰을 거예요. 저 그거 가만히 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저에게 오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집단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제 신조입니다. 한 사람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나라든 세계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경질한다는 통보를 받고 전화를 끊으면서 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 저기 와 있으죠, 사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적 운이 다 하신 것 같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당신 안 해도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내가 그렇지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서 엄청난 불행이 난 올 걸로 본다.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났어요. 제가 은둔하고 치과할 때죠. 제 책상 위에 제 원고지에다가 보수의 몰락이라는 제목 글을 써놨습니다. 또 집사람이 당신 이거 왜 이렇게 써놓은 거냐고 그러길래 내가 아무래도 3년 이렇게 몇 년이든 간에 하여튼 이 친권을 마치고 내가 다시 글을 쓰면은 보수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글을 써야 될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랬어요. 치과 한 6개월 안 됐을 때예요. 그랬더니 집사람 얘기가 아니 보수가 왜 몰락하냐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뭐 60% 70%였는데 몰라갈 일이 없다 이게. 그래서 내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참 하루아침에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이 올 수가 있다, 정치라는 거. 그때의 그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용기, 빠져나오려면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 그 또한 지혜가 있어요. 그 용기와 지혜가 박근혜 정권은 없다, 내가 보니까. 참,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말이 씨가 되려고 세월호 사건이다, 막 이게 터지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제 참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해야 될 거예요. 2016년 12월 3일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대중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동대문 그 DDP 그 디자인 공원 그 광장 엄청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소위만 그때가 이제 태극기 집회 초반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변희재를 만난 거예요. 모자 쓰고 왔어요. 윤 선배님 모자. 너 웬일이야? 모자 쓰고. 그랬더니 저기 취재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마 당신 같은 사람이 연설을 해야지, 저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제가 연설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실은 이 최순실의 그 태블릿 PC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신의 한수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잠깐 쉬는데 제가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조선일보에 최순실이가 귀국을 했는데 나는 태블릿 PC를 그게 내 것도 아니고 나는 쓸 줄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완전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국정농단이라는 그 사건은 그야말로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거짓말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매일, 아니, 태블릿 PC 주인이 최순실이가 아니야. 설령 이게 주인이 최순실이 하더라도 최순실은 쓸 줄을 몰라. 다른 놈이 쓸 수도 있어.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내용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신의 한수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거기서 목 놓아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기다. 이건 조작이다.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근데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한 줄도 안 났어요. 대한민국 언론 정말 무섭습니다. 윤창중 사건을 문제의 두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 소위 말하는 미주 한인연합회 총연합회장이 직접 증언을 하는데도 대한민국 언론을 단 한 줄을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이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다. 이런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게 윤창중이고, 그 변희재가 갖고 있는 아주 변희재 특유의 그 정의에 대한 그 촉감, 이 필링으로 이른바 JTBC, 태블릿 PC라는 문제에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탄해서, 이 대단한 놈이구나. 그렇게 집요하게 눈만 뜨면 태블릿 PC, 손석희.
정말 질리지도 않냐, 정말. 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감탄을 해서 감탄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무슨 뭐 당을 만들고 뭐하고 이럴 때 제가 뭐 사실은 결정적인 어드바이스들을 많이 했죠.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사장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태극기 집회를 통진당, 제2의 통진당처럼, 우파의 통진당처럼 만들어라. 우파의 통진당보다 훨씬 성공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하여튼 그렇게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7시 20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게 얼마 지났죠? 1시간 10분 정도. 너무 혼자 이제 주리주리 떠든 것 같습니다만, 제가 1분 안에 좀 정리를 하고, 천천히 해도 됩니까? 네. 저 양반은 대구 북콘서트에 오시는 것 같더니 그 사이에 안 보이시더라고. 근데 여기 계셨구만. 재미는 있습니까? 예. 변희재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을 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역술가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정치를 오래 보다 보면은 약간 좀 신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가 흘러가는 이 와중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 결코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포럼에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 우파죠. 싸늘하더라고. 아, 제가 저렇게 미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내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 왜 그런가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이른바 부활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아까 그 얘기 하다가 건너뛰었습니다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보수 우파 논객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할 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유일하게 윤창중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이건 저는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생겼다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요번 여름에 한 40 며칠 쉬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냥 농수산물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전라북도에서. 네.
그 제가 전라북도에도 뼛속까지 우파가 많습니다. 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상북도 울진, 그 울진에서 제가 쫙하게 한 달 동안 집거를 하면서 책을 보다가 그분을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집거를 마치고 제가 전라북도까지 갔어요. 그분을 찾아뵀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의 전도사님.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미리, 다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 초반에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증인들이 다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윤 대표님 대통령 돼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저는 감옥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감옥 가는 그 배차를, 그 목욕탕표를 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면 가는 거예요, 그건 단지 박근혜 대통령은 좀 일찍 들어가셨지. 네?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연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걸 누가 시킬 거냐? 누가 시킬 거냐?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봐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수 우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봐요. 정치란 너무 오묘한 거여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부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야, 우리 장모님이 완전히 눈을 감고 의식을 잃고 계셨는데, 그 전에 우리 은서방 하고 해서 저랑 눈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눈을 감으셔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3일 더 주무시다가 지금 깨어나셨어요. 이 부활인데 부활. 제가 절대 지금 무슨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부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는 이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사기꾼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부활할 것이다. 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작년 3월 21일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딱 한마디만 하고서 가만히 계시느냐? 그건 당해본 사람이 압니다. 부활해본 사람이 알아요. 부활도 부활해본 사람이 압니다.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죠. 과연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말로 어떻게 국민을 움직이느냐. 그래서 이 원수를 내 갚느냐.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엄청난 불행, 그리고 어머니의 불행, 그리고 자신이 18년 동안의 그 집거를 끝내고 어떻게 보면 자신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 생을 마쳐? 내가 박정희의 딸인데? 만약에 그런 결심이 없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깨끗이 잊어버려야죠. 맞습니다. 네. 내가 잊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윤창중이가 바보라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가만히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고독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생각을 하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정말 적막 강산 속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그 적막 강산 속에서 내 목숨 하나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이 세월을 보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실 거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가서 이 원수를 갚고 말 것이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고 봐요. 난 그 정도는 독한 분이라 봅니다. 복수도 독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네. 결코 잊지 않고 복수를 하는 거죠. 단지 왜 지금까지 침묵하느냐? 결국은 뭐냐? 국민 여론을 내가 억울합니다 얘기하려면 국민 여론이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때가 아니다 보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 그러니 기다려보자.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그 자택에 오셨을 때에 대변인을 통해서 긴 세월이, 긴 시간이, 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건 아주 나는 맞다고. 진실은 밝혀진 거예요. 윤창중의 진실도 다 밝혀졌어요. 말을 안 해도 윤창중을 원래부터 이가 갈리게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나 윤창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안 해도 너무너무 윤창중은 불쌍하다고 다 인정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변희재가 형무소 들어갔을 때 저랑 통화를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변희재, 고생할 것 같다. 그때 변희재가 또, 저 고장님 마십시오, 고장님. 걱정을 어떻게 안 해, 이 사람아, 내가. 그 강한 척 하지 말고, 그럼 저 때문에 제가 상처를 많이 입힌 사람들한테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 내가 당신보다는 먼저 시련을 겪은 사람 아니야. 응? 그러니 내가 시련의 선배로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다. 첫째가 뭐냐? 당신은 당신과 자신과의 싸움이야, 이게. 당신을 형무소에 보낸 사람과 싸우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내가 왜 죽어? 윤창중이가 왜 죽어? 누구 좋으라고 죽어, 내가? 나는 나가서 내가 복수하겠다는 생각.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은 나의 정적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언론과의 싸움이 아니잖아, 이게. 내가 강하면은 이길 수 있더라.
변희재 들어.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가 아니야. 이 사람 잘 들어봐. 예? 그러면서, 난 뭐 문재인 임기 내에 아마 들어가면 갇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악담 하지 마. 말이 씨가 되는 거야. 빨리빨리 나와야지,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예?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변희재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네. 찾아가서, 어머니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변희재한테 위로를 받을 때, 내가 변희재를 그 위로할 위치에 올 거라고는 참 생각도 못했습니다. 참, 이게 인생인가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변희재 시련이라는 게 말이죠. 그때 딱 변희재 어머니가 아주 쿨하신 분입니다. 아니, 감옥 갈 수 있는 거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내가 어떡합니까? 아니,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뭐, 가는 거죠. 뭐, 그거 난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예요. 윤 대표님도 고생하시다가 요즘 굉장히 잘 되셨잖아요. 이런. 내가 그랬어. 시련을 겪어야만 정말 사람이 성숙해진 건 내가 몸소 느꼈습니다. 응? 변희재 잘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윤창중, 변희재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변희재 고생해서 나오면 아마 그 기간을 자기의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고, 네, 이렇게 지내면은 두고 보십시오. 변희재 나오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더 강인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단순히 덕담이 아니고, 그 시련을 겪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요 정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그런, 제 마음속에서 이제 불을 끄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잠에 들어서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도 좋습니다. 신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습니다. 네? 만약 다시 눈을 뜨게 된다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른바 세속적으로 출세를 하고 돈을 더 벌까. 이게 아니라, 보다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참, 대한민국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기백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가 구속됐을 때에 사람이 이렇게 품앗이 하는 경우가 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변희재 두려워 말라 이게 쭉 칼럼도 쓰고 방송도 했잖아요. 참 많이 연락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참 제가 볼 때는 감옥에 있는 변희재의 어깨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녁도 잡수지 않고 와가지고 변희재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어오신 걸 보면 어떤 면에서 변희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나올 겁니다. 조만간 나오게 되면
겸손하고 더 강하고 더 큰 애국심을 갖고 큰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